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1. 김정남 전 평화신문 편집국장. 내가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YS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75년 연초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때는 YS가 1974년 8월 서명노선을 기치로 내걸고 제1야당 신민당의 당번에 도전, 마침내 46세의 나이로 최연소 야당 당수로 당선된 뒤였다. 유진산의 불투명한 노선의 반기를 들고 탈당의 서명노선을 걷고 있었던 양일동과 장준하의 통일당과 더불어 김영삼의 신민당 역시 이제 막 선명야당 노선을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삼성계엄과 유신정국에서 제야민주 세력의 결집체였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청관우와 이병린이 가까스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유신정권에 대한 투쟁을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해야겠다는 각성이에 각계각층의 민주인사 71명이 서명을 받아 발표한 민주회복국민선언 11월 27일에 뒤이어 그해 12월 25일에는 YMCA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 창립총회를 가졌다. YS와의 인연.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체제를 재건, 확립하기 위한 전 국민적인 운동을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합체 라는 규약을 채택하고 상임대표위원회 윤영중 신부, 대표위원회 이병린, 이태영, 양일동, 김철, 김영삼, 김정한, 강원룡, 함석헌, 운영위원회 홍성호, 사무총장 함세웅, 대변인 한승원, 김정예, 김병걸, 임재경 등이 선임되었다. 윤영중 신부가 상임대표위원이 되면서 실무책임자로서 당시의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이끌어간 것은 대변인 함세웅 신부였다. 민주회복국민선언의 서명을 받을 때부터 나는 김철, 김정래와 더불어 그 작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회복국민회의가 정식으로 발족, 활동을 하면서 나는 함세웅 신부를 도와 그 실무작업에 참여했다. 예컨대 성명서의 작성, 회의 소집 등의 연락, 주요한 사안에 대한 대표위원 및 고문 등과의 협의와 의견 청취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안국동의 윤보선, 상도동의 김영삼, 동교동의 김대중의 집에 드나들며 이것저것 민주회복국민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원래 이들을 민주회복국민회의에 끌어들인 것은 김철이었으나 그때 김철은 신변이 자유롭지 않았다. SI,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관계로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분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달리 맡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맨 처음 내가 상도동으로 YS를 만나러 갔을 때는 아주 이른 새벽이어서 그의 비서들도 나와 있지 않았다. 1층과 2층 사이의 YS 방에 들어가 그와 독대하여 민주회복국민회의의 활동 방안과 신민당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는 했다. 그는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커피나 차를 타주기도 했는데 위험 있는 지도자라기보다는 고생 모르고 곱게 자라 성공한 서방님 타입이었다는 것이 내가 받은 첫 인상이었다. 대개의 경우 나는 볼일만 보고 서둘러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도동에서 벗어나는 데만 신경을 썼다. 정보원들과 마주치거나 그들의 검문을 받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둘러 나오다가 그의 비서로 근무하던 김덕룡을 만났다. 나는 그가 YS를 돕고 있다는 얘기는 일찍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와 만나는 것은 꺼렸다. 내가 하는 일을 들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와 대학 동기동창이었다. 그와 나는 대학 1학년 교양과정을 함께 들은 클래스메이트였던 것이다. 그와 만나면서부터 나는 그의 부탁으로 YS와 제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그의 부탁으로 YS의 성명이나 연설문안을 쓰기도 했고, 간접적이지만 이것저것 자문에 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YS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김지아의 어머니,
정금성 여사를 비롯한 구속자 가족들은 수시로 상도동에 들어가 구속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자식들의 구명운동을 호소했다. 1975년 3월 김지아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나온 지 23일 만에 다시 투옥되었을 때 그가 옥중에서 쓴 양심선언을 들고 어머니는 YS를 찾아갔다. 이 양심선언을 대량으로 복사, 상도동계 당원들을 중심으로 돌렸던 김덕룡이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투옥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때도 구속자 가족들은 YS를 찾아가 구명을 호소했고, 그들의 법정 진술은 시민당원들에 의해 복사되어 세상에 나뉘어졌다. 그러나 1976년 9월 당권을 이철승에게 빼앗기면서 이철승의 시민당은 제야민주화 투쟁을 철저히 외면하고 제야와의 연계는 물론 연락마저 차단한다. 심지어 시민당 위원들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재판 방청마저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1975년 5월 21일 YS와 박정희와의 회담은 그의 선명성을 훼손한 사건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1975년 4월 은 국내외 정세가 크게 요동치던 시기였다. 4월 17일 캄보디아 공산군이 수도 푸놈펜에 진입, 우파 정부군을 붕괴시켰고, 4월 30일에는 월남 정부가 월맹군과 베트콩에 무조건 항복했다. 국민들은 월남적화로 큰 충격을 받았다. 박정희로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민주화에서 안보 강화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된 회담이 끝난 뒤 발표는 허망했다. 박 대통령과 김 총재는 지금 미증유의 난국에 처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다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것은 여야와 사회 각층 간의 총화를 굳히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이 전부였다. YS는 더 이상의 면담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물론 민주화 진영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았음은 물론이다. 그가 뒷날 회고록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박정희가 그때 자신의 처지를 짝을 잃은 새에 비유하면서 김 총재, 나 욕심 없습니다. 집사람은 공산당 총 맞아 죽고 이런 절간 같은 데서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했는데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YS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나겠다 는 뜻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지만 그때 YS의 행동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영광에서 순환으로 1976년 이철승에게 당권을 잃었던 YS는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당권 탈환을 위한 타이틀 매치에 도전한다. 그러나 이때 박정희 유신정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영삼만은 안 된다는 확고한 집념을 가지고 김영삼의 당권 행보에 태클을 건다. YS는 이때도 이번 도전은 당권 도전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만약 이번 대회가 야당으로서의 투쟁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의 그늘 밑에 안주하면서 집권당을 도와주는 타락된 행위를 인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와 국민 앞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차원의 방해 공작이 더욱 치열해 갔다. 차지철이 직접 나서서 방해 공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까지 나서서 만약 총재 경선을 강행하면 그 결과는 물을 보듯 뻔하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총재 출마를 포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응하여 YS 진영의 참모들도 죽고 살기로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고 제야 세력도 당권 경쟁에 개입, YS를 미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윤보선은 일찍부터 정당 관계자를 불러 YS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김대중도 5월 29일
을지로 아서원에서 있었던 YS 지지 민권의 밤 행사에 나와 김영삼 지지를 호소했다. 신민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5.30 전당대회는 정치부재의 땅에 정치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드라마였다. 오랜 유신의 얼음장 밑에서 민주주의에 타는 목마름이 솟구쳐 오르는 현장이었다. 1차 투표 결과 YS는 267표를 얻었고 이철승 292표, 이기택 92표, 신도환 87표로 나타났다. 아무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 이기택과 신도환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대세를 가늠할 것이었다. 그때 당사 밖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김영삼을 연호하고 있었다. 김영삼이 이기택을 끌고 창가로 다가가자 그때까지 김영삼을 외쳐대던 함성이 김영삼, 이기택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순간 대세가 판가름 난 것이다. 이기택이 김영삼 지지로 돌아선 계기가 바로 이 함성에서 비롯되었다. 2차 투표 결과 김영삼 378표, 이철승 367표로 역전극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날 승리의 환호가 장내를 휩싼 가운데 다시 한번 야당 총재로 선출된 YS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의 결의는 우리 신민당이 곧 여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수건 준비 태세가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개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새벽을 알리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민주주의의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YS의 어록 가운데 국민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고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이때 나왔다. 이 말은 바구사에서 한국인물 대계를 만들 때 관련 책을 읽다가 내가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 말이다 라고 환호했고 그것을 YS의 연설문에 내가 써서 유명해진 바로 그 말이다. 새벽은 잠자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말과 함께 민주주의 새벽론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다.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YS는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대중을 상임고문으로 하고 YS는 선명야당의 총재로서 박정희 정권과의 정면 대결의 길에 나선다. 1979년 7월 23일 제102회 임시국회에서 YS는 1978년 위 총선에서 공화당이 신민당의 1.1% 뒤진 것은 무엇보다도 박정희 19년에 걸친 장기 집권 때문이라면서 박정희는 이제 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4년 2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는 긴급조치 구호를 들어 긴급조치로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YH 사태로 비롯된 실현. 그러나 YS의 당권 탈환은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 실현의 시작이었다. YH 사건이 바로 이 시점에서 터졌다. 그해 8월 9일 오전 9시 상도동 YS 집으로 문동환, 이문영, 고은 등 제야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찾아와 YH 여공들이 신민당사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 그 호소를 들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YS는 처음에 그들이 호소차 방문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YH 여공들은 농성장소로 신민당사를 선택한 것이었다. YS와 신민당은 찾아온 YH 여공 200여 명을 강당에서 자게 하고 모포 등을 사주고 당사 앞 식당에서 설렁탕, 비빔밥 등을 시켜 끼니를 해결해 주었다. 경찰이 쳐들어올 것이란 소문이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여공들 사이에 퍼진 것은 10일 밤 10시 40분께였다. 여공들은 긴급총회를 열어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키려 하면 모두 투신 자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4층 창살에 4-5명씩 매달려 울부짖었다. 실신하여 이웃 녹십자병원으로 옮겨지는 여공도 있었다. YS는 경찰은 결코 신민당사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와 신민당원들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둘러싼 경찰 병력은 늘어나기만 했다. 자정이 넘어 11일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2층 유리창을 부수고 복도로 뛰어들어왔다.
청년당원들이 총재실문을 지켰지만 경찰은 벽을 부수고 들어와 YS를 끌어내고는 여공들이 농성 중인 4층 강당으로 쳐들어갔다. 잠자리에 들었던 여공들이 처절하게 저항했으나 이내 10여 분 만에 모두 끌려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병숙 양이 숨졌다. 신민당은 8월 11일 정무회의와 위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이 중앙당사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당사 전면에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고 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 신민당의 농성은 18일 만인 8월 28일 오전 위원총회와 김병숙 양의 추도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18일간의 농성은 위정사상 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 전후 사태 전개 과정을 담은 최후의 발악이라는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문제가 되어 김덕룡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고 몇몇은 수배되는 사태를 막기도 했다. 김덕룡의 구속으로 YS와의 연결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나는 별도의 연락 채널을 구축해야 했다. 당시 제야민주화 진영은 긴급조치 952 발동으로 그 활동이 위축 제한되었던 민주회복국민회의와 그 이후에 결성된 인권운동협의회를 거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었다. 마침 YS의 신민당 총재 당선으로 개헌 논의가 부상, 제야와 신민당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YS 쪽 창구였던 김덕룡이 구속됨에 따라 나는 신민당 출입기자를 통해 YS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당시 부산일보 기자로 신민당을 출입하는 이수원을 통해 연락하기로 하고, 우선 해위 윤보선으로부터 해위용전이라고 쓰여진 용지에 정의 2자를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심표로 삼았다. 그러나 정작 이 심표는 별로 써먹지 못했다. 바로 얼마 뒤 11.6 사태가 났기 때문이다. YS에 대한 위원직 제명. YS와 그의 신민당의 실현은 YH 사태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마포당사에서 신민당 위원들이 농성을 벌인 지 사흘째 되는 8월 13일, 원외지구장 위원장 3명이 YS에 대한 총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5.30 전당대회에 참가한 일부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따라서 YS의 총재 당선도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물론 박정희 유신 정권의 공작정치의 소산이었다. 9월 8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조 원 부장판사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운갑 전당대회 위장을 총재직무 대행자로 선임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을 크게 자극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김재덕 주교는 전주의 중앙성당에서 있었던 기도회에서 이런 가처분 신청을 조롱하는 뜻으로 박 정권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주장한 때 구속될 위험을 겪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운갑은 9월 25일 중앙선관위에 총재 대행을 등록, 관변 대행과 직선 총재로 총재가 2명인 사태가 발생했다. 주류 측은 마포당사에서 김영삼 총재 수호 전국당원 대회를 열고 YS가 유일한 법통임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기자회견 사건이 터졌다. YS가 그의 집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국은 국민과 끊임없이 유리되고 있는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때가 왔다. 내가 미국 관리들에게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박정희 유신 정권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할 때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내정 간섭을 요청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YS의 위원직 제명을 추진했다. 그것은 박정희의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어떻게든 위원 제명만은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YS에게 보도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만 말해주면 어떻게 자신이 사태를 수습해 보겠노라 했지만 YS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1979년 10월 4일 오후 공화당과 유정회는 여당 위원 총회실로 본회의 장소를 옮겨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8분 만에 위정사상 첫 번째로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 총재를 제명 처리했다. YS는 이때 발표한 성명에서 나를 아무리 의회에서 축출하고 감옥에 가둔다 해도 민주회복을 위한 나의 소신, 나의 철학, 나의 시국관까지 축출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나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기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제명에 항의, 소속 의원 66명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통일당 의원 3명도 이에 동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월 1일 오후부터 부마 항쟁이 폭발했다. 시위대원들은 독재타도, 유신 철폐, 언론 자유, 김영삼 총재 제명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YS에 대한 총재직 정지 음모와 의원직 제명이 부마 항쟁을 촉발시킨 셈이다. 박정희는 10월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직할시 일원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부산 사태는 바로 인접 마산으로 인화되었다. 마산에서는 18일 밤부터 부산보다 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언론사와 방송국, 경찰서와 세무서 등이 데모대에 의해 파손되었다. 11.6 사태와 안개전국, 일련의 사태는 마침내 그해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사례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재규에 대한 재판 기록과 그가 남긴 육성에 의하면, 그날의 총성도 YS와 무관치 않다. 그날 결행하겠노라 결심은 하고 있었지만 좀채로 총을 쏠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김재규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은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YS를 제명에 이어 구속시킬 생각이었지만 정무수석 유력인의 반대로 구속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정희는 또 YS 구속 문제를 꺼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재규는 각하 대국적인 정치를 하십시오. 하면서 차지철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어서 박정희에게도 권총을 발사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총을 들고 와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박정희를 확인 사살했다. 이때 김재규는 비서실장 김계원에게는 각하를 똑바로 모셔요. 그리고 차지철을 향해서는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질타했다. 그에 의하면 부마 항쟁은 국민적 항거의 표본이었고 삽시간에 전국의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박정희와 3,700만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숙명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정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12.16 민주국민혁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2.16으로 유신의 원천은 깨졌는데도 유신은 위헌이 계속되고 있었고, 김재규는 그의 말대로 전쟁에서는 승리한 장군이 적에게 포로가 되어 외로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12.12 사태가 일어났고, 1980년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안개정국이 펼쳐지고 있었다. YS는 신민당이 집권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민당 조직 정비에 나섰다. YH 사건 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 부마 사태 12.16에 이르기까지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자신과 신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통일당 지구당 위원장들도 속속 신민당에 입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YS만 집권의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DJ도 복권과 더불어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3월 6일, YS와 DJ는 외교부락부에서 단독으로 만나 앞으로의 전국 전망을 논의했다. YS는 지난 1979년 2.5 30전당대회에서 DJ를 윤보성과 함께 상임고문으로 위촉했으니 DJ 당적이 신민당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DJ는 신민당의 입당 문제는 재야 인사들 영입 문제와 관련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벌써 야권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나는 일주일 한두 차례씩 YS를 만나고 있었다. 그의 요청으로 점심시간이 끝난 뒤 내가 먼저 상도동에 가 있으면 오찬을 마친 YS가 집으로 들어와 나와 만나곤 했다. 그의 집권 준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제야의 움직임 등 정세에 관한 의견교환도 있었지만 보다 원론적인 문제라 할 정치란 무엇인가, 대통령이란 어떤 자리인가 등에 관한 토론도 있었다. 지금 내 기억으로는 정치는 정의-위를 실현하는 것 정자정야, 정치란 서로 상충하는 권익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역할, 따위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다. 57이 닥쳐왔기 때문이었다. 57과 함께 YS는 상도동 자신의 집에 연금되었다. 연금 중 그는 서도를 익히고 아마도 그의 생애 중 독서 시간을 가진 유일한 기간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상도동에 드나들 수 없었지만 뒤에 듣기로 김덕룡은 지키는 사람들의 양해하에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한다. 앞서 안개정국 아래서 나와 만나서 토론했던 문제들, 그리고 한국의 정치 현실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초고를 쓰면 YS가 고치거나 첨가하면서 한 편 한 편 글을 정리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뒤에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이 나와 내 조국의 진실이다. 1982년에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국내에서는 2년 뒤에 나왔다. 1981년 잠깐 연금이 풀렸을 때는 부산에서 서도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때부터 그의 글씨 대도무문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민주산악회라는 정치단체 YS에 대한 1차 연금은 1980년 5월 17일에서 1981년 4월 30일까지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좁디 좁은 그의 집 정원은 잔디밭이 아니라 타작마당이 되었다. 좁은 정원에서 되풀이해서 뛰다 보니 잔디가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차 연금이 끝난 뒤인 1981년 6월 9일, 목요일 YS는 김동영, 최영우, 문부식, 김덕룡 등과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산에 올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로도 목요일이면 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소문과 더불어 일행들이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민주산악회다. 동양에서 사는 은둔의 장소이거나 정신적 수양의 도량이었다. 일찍이 남명조식은 지리산을 내려오면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 간산 간수 간인 간세고했고, 퇴계 이황은 청량산을 오르내리며 오르막길의 어려움은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고 내리막길의 쉬움은 나태와 안일에 빠지기 쉬움과 같다. 고 했다. 남명은 또, 한번 흘러간 물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고 굼실굼실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생각하라. 고 했다.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정보를 교환하고 가혹한 탄압으로부터 한때나마 해방감을 맛보곤 했다. 그리하여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산행이 이루어졌다. 제야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거시기 산후에는 이동명, 변영윤, 리영희, 송건호, 이호철, 박현채, 백낙청, 김정남, 박성무, 조태일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매주 산에 올랐으며 신경님, 정희성 등 시인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무명산악회도 있었다. 민주산악회가 생기기 전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경민산악회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산악회는 YS가 산행을 하기 시작한 1981년 2월 9일 이후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산악회는 산행 자체가 정치행사였고, 민주화 투쟁의 한 수단이었다. 그해 겨울쯤에는 멤버가 20명으로 늘어났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나 전국 명산에 이름을 붙여 만든 조가 1985년 2.12 총선 무렵에는 24개나 되었다. 민주산악회는 정상에 오르면 산행식을 갖게 되는데 엄숙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애국가 재창, 기도와 묵념, YS의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엔 야호 또는 민주회복 3창을 하는 것이 정례화되었다.
해마다 봄에는 시산제, 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있었고 뒤에는 회가와 회기도 마련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전통의 신민당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산행대장은 지리산 빨치산수기 남부군을 쓴 이우태가 맡았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북한, 도봉, 관악, 수락의 여러 봉우리와 때로는 설악, 태백, 속리, 덕유, 월악, 치악, 팔공, 두류, 계룡 등의 조국 강산을 섭렵하며 현지의 동지들과 친교하면서 민주회복의 의지를 키웠다. 민주산악회의 산행에는 어김없이 정보요원들이 따라 붙였다. 연신 상부의 전화나 무전기로 보고하거나 회원들이 붙인 리본들을 풀거나 기념식수를 뽑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민주산악회의 산행은 취미나 건강 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동지들을 규합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민주화 투쟁의 방편이었다.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없다면 산행에 참가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제-실한 언론을 대신하여 국내외의 중요한 사건들을 유인물로 만들어 전파하고 군사정권의 행태를 비판 고발했다. 1982년 5월 31일 YS가 다시 2차 연금된 뒤에도 민주산악회는 산행과 조직을 멈추지 않았다. 1983년 5월 18일 YS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민주산악회 회원들은 YS가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 단식에 즈음하여 등의 성명을 유인물로 만들어 국민에게 몸으로 알렸다. 말하자면 민주산악회는 그 시기 가장 기동력 있는 정치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산행이 투쟁이 되고 산악회가 정치단체가 되어 독재 권력과 투쟁한 것은 세계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민주산악회가 모태가 되어 뒷날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더 나아가 성명야당 신한민주당을 창당, 1985년 이 이른바 2.12 선거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정치권을 묶다. 1983년 4월 말쯤이었던가, 나는 김덕룡으로부터 시국 전반에 걸쳐 YS 의견회를 밝히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어차피 국내 신문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못할 것이므로 외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었다. 5월 2일 자로 되어 있지만 5월 16일 에야 AP통신에 전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 그 사실이 알려졌다. 이 성명은 원고지 70장 분량에 이르는 장문이었다. 나는 그 초고를 장기표에게 부탁했고 최종 원고를 이동명 변호사가 소속된 제1합동법률사무소에서 타자했다. 여기서 YS는 당명과제 5가지를 민주화 요구로 제시했다. 1. 구속인사 전원 석방. 2. 정치활동규제 철폐. 3. 추방당한 교수, 학생, 근로자의 복직과 복권사, 언론의 자유 보장과 해직 언론인 복지고, 헌법 개정과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악법의 철폐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성명을 민주산악회 회원들은 복사하거나 등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힘이 닿는 대로 배포하였다. 이어서 YS는 광주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는 1983년 5월 18일을 기해 생명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에 즈음하여 라는 그 성명은 역시 앞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처럼 제1합동법률사무소에서 타자했다. 인권변호사로 이동명 변호사가 주목과 감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정보원들이 드나들 때라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달리 부탁할 데가 없어서 거기 여사무원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성명은 잠옷 비장하다. 나는 이번 단식투쟁에서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는 격정적인 표현도 있다. 내가 김덕룡으로부터 YS의 단식투쟁 결심을 들었을 때 나는 말렸다. 인도의 간디가 단식투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인간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영국의 정부를 상대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그렇게 인간의 얼굴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아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YS는 막무가내였다. 그것이 YS식 정면 돌파요. 결심하면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투쟁 방식이었다. 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단식 투쟁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단식에 즈음하여 라는 성명과 함께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단식을 끝내며 발표할 성명 역시 미리 준비했다. 단식 중인 5월 25일 YS는 서울대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고,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YS 단식은 정치연한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보다 앞서 24일에는 워싱턴에 있던 김대중이 YS의 단식 투쟁에 대한 연대 의사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6일에는 제야에서 문익환 목사가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27일에는 민정당 사무총장 권익현이 병실로 찾아와 해외여행을 보장한다는 전두환의 메시지를 전했다. 5월 30일에는 YS에 대한 연금을 9시를 기해 해제했다. 이로부터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방문객이 찾아와 단식 중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야당 인사들은 범국민연합 전선 구축을 논의하였다. YS의 단식은 6월 9일, 부끄럽게 살기 위하여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죽기보다는 서서 싸우다 죽기를 위하여 단식을 중단한다.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알렸을 뿐 $QOT 이라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단 끝을 맺는다. YS의 단식 투쟁 과정에서 나의 신상 문제가 정보선상에 첨예하게 올라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민정당 의원이었던 염길정이 내게 전해준 바에 의하면 권익현이 자신에게 YS의 단식에 김 아무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혹시 아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하면서 그는 내게 몸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하나는 민한당의 신상우 의원이 안기부 차장현 아무개를 만났더니 자신들의 고급 정보망에 YS의 단식의 배후에 김 아무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나는 저들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가 몹시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다. YS가 단식을 끝낸 마당에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YS 단식과 관련 6월 17일 엉뚱하게도 YS 비서실장 김덕룡이 또 구속되었다. 외국의 언론기관에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국가모독죄,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YS 단식을 계기로 정치권은 이연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YS 단식 투쟁으로 고조된 민주화 열망을 지속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뒤따랐다. 제야 쪽에서도 문익환 목사 외에도 함석헌, 홍남순 등이 동조 단식에 나섰고, 해외 특히 미국에서 YS 단식 투쟁의 동조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다. YS 단식 직후인 그해 여름 한국을 방문한 재미교포 한 사람이 YS를 문안차 찾아온 기회에 YS는 DJ에게 85광복절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성명 문안은 국내보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처지인 DJ에게 일임한다고 했는데, DJ는 거꾸로 YS에게 성명 문안을 일임, 그 초안을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민주화 투쟁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 라는 긴 제목의 성명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될 수 있었다. 여기서 두 사람은 1980년 봄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열망하던 민주화의 길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 탓에 광주 사태를 가져오게 했으며 민주화의 길을 멀게 한 데 대한 사죄와 백예종군하는 자세로 하나가 되어 손잡고 가겠다는 다짐과 민주화 투쟁을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의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85 공동선언은 상도동과 동교동이 하나로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선포한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 정치권의 투쟁이 조직화된다.
단식투쟁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나는 구속된 김덕룡의 집에서 초췌한 모습의 YS를 단독으로 만났다. 그 이후의 사태 전개, 민주화 추진협의회 결성과 2.12 총선 참여와 선거혁명, 그리고 제야민주 세력과의 연대 위에 강력한 개헌투쟁을 전개,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 과정은 이 나라 야당사에서 가장 찬연한 한 페이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YS가 있었고, 그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 시기 야당의 정치 투쟁을 이끌었다. 민추협이나 신한민주당의 창당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이끈 것도 YS이었다. 동교동 쪽에서는 김상현을 비롯한 몇몇이 동조했지만 그것은 단지 구색을 맞추는데 협조했을 뿐이다. 신한민주당을 창당, 2.12 총선에서 이민우를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시켜 선거 돌풍을 일으킨 것은 YS의 절묘한 승부감각이 작동한 결과였다. 그 이후 과정에서 이민우 파동이 있었고, 그것이 YS와 DJ에 의한 통일민주당의 창당으로 이어졌다. 거의 같은 시기 공교롭게도 전두환 정권의 43호원 조치가 발표되어 통일민주당의 창당은 곧 대통령 직선제 개헌 열망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나타났고 이제까지의 제야 중심의 민주화 투쟁이 정치인 중심의 그것으로 이행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리고 제야민주화 세력과의 연대 위에 6월 항쟁을 수행한다. 6월 항쟁의 한가운데서 한때는 위수령이다 계엄령의 발동설이 제기되기도 됐지만 6월 24일 YS는 전두환과 단독회담에 임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곧바로 결렬을 선언, 6월 26일 평화대행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6.26 평화대행진에는 전국에서 약 180만 명이 참가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두환을 굴복시켰다. 민정당 노태우 대표로부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 복권, 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언론의 자유 보장 등 시국 수습 8개항이 담긴 6.29 선언을 받아낸 것이다. 이리하여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통해 이른바 87년 체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YS 자신이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겠지만 어쨌든 1987년 체제를 도출해 내는데 YS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체제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에는 야권 단일화라는 지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야권 분열로 군정 연장되다. 처음에는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고 YS와 DJ는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다짐했다. 또 처음에는 야권 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조짐도 보였다. 6.29 선언 이후, 이제 관심의 초점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모아지고 있었다. YS와 DJ가 힘을 합쳐 이민우 파동을 넘어 통일민주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DJ는 자신은 민주당을 YS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다가 점점 말꼬리를 흐르기 시작했다. 또 1986년 11월 건국대 사태로 전국이 심각한 공황 국면을 맞았을 때 DJ가 한 발언 즉 대통령 후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할 조짐을 보였다. 현재로선 종래의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퇴로를 열어놓더니 7월 17일에는 작년 11월 위 성명은 현 정권이 자진해서 직선제를 수락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이번 노태우 대표의 6.29 선언은 국민이 직선제를 쟁취한 것이므로 상황이 달라졌다. 고 말을 바꾸면서 자신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백지화됐다. YS는 후보 조정을 빨리 하자는 입장이었고 DJ는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후보 조정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8월 27일 동교동계의 원내 조직인 민권회와 외곽 조직인 민원연이 통합, 9월 1일 헌정민권회로 조직을 일원화하면서 동교동계는 차기 대통령으로 김대중을 추대하는 문제를 공식화했다. 9월 8일부터는 DJ가 직접 광주,
목포 등 전라도 순회 유세에 나섰다. 국민들의 현장 여론을 직접 듣겠다는 것이 유세의 변이었다. 이러자 YS 개인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가 9월 12일 YS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21일과 29일 YS와 DJ가 직접 만나 후보 문제를 담판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아 단일화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DJ는 이번에 지방에 가보니까 국민적 지지가 크더라면서 후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배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양측 특히 DJ 측은 지지세 모으기에 열중, 제야민주 세력으로부터의 지지 성명을 유도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이다. 그것은 DJ 지지를 위한 구차한 논리였다. DJ 지지의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단일화 논리를 폈다. 단일화론자들은 심정적으로 YS 지지에 가까웠는데, 다만 내놓고 YS 지지를 하기에는 주저하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거기다 궤변이라고 할 사자필승론이니 단일화 불필요론 등이 DJ 진영에서 나왔다. 이렇게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조짐을 보이자 YS가 먼저 10월 10일 상호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과 타도, 그리고 23일간에 걸친 단식투쟁과 민추협 결성, 신민당의 창당과 2.12 선거혁명, 직선제 개헌 성취 등 험난한 정치사에 고비고비마다 온 몸을 던져 압제의 사슬을 깨는 투쟁에 서왔다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선거혁명을 통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완결하고자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17일, 부산 수영만에서 군정종식 및 김영삼 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부산대회를 열었다. 이때 모인 군중이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인 100만 명이 모였다. 10월 22일 YS는 외교구락부에서 DJ를 만나 최후의 방법으로 당내에서의 경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며칠 뒤, 그의 탈당으로 나타났다. 10월 28일 DJ는 대통령 출마 선언과 함께 신당인 평화민주당의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야권 후보 단일화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넜다. 단순한 후보 단일화의 실패뿐만 아니라 당이 두 쪽이 났고, 호남과 영남으로 지역이 분열됐다. 그것은 전체 민주화 진영마저 두 패로 갈랐다. 얼마 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이 야당 60년을 기념하면서 DJ에게 야당의 적통성을 부여한 바 있는데, 적어도 이 시기 야당의 적통은 평화민주당이 아니라 YS의 통일민주당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DJ가 단일화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입당 여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980년 서울의 봄 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정승화의 통일민주당 입당, 지역감정의 폭발에 따른 유세 중단, 백기환과 YS의 단일화 합의, 김상연의 통일민주당 입당, KEAL기 공중폭파 사건 등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13선 대선의 결과는 예측한 대로 노태우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2등이 김영삼, 3위가 김대중이었다. 총 유권자 2,587만 명 중 89.2%가 투표에 참가해 노태우가 828만 표, 김영삼이 633만 표, 김대중이 611만 표로 집계되었다. 야권이 단일화되었으면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단일화 실패로 참패한 것이다. 따라서 군정종식과 민주화도 물 건너갔다. 3당 합당과 그 안에서의 투쟁. 선거에 패배한 YS는 KEAL기 폭파 사건만 없었더라면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지만, 패인은 그보다는 단일화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선거 패배 후 YS는 이제 갈라진 야당이 민주당의 깃발 아래 다시 모이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야권 통합을 위해 통합민주당의 총재직을 사퇴했다.
평민당은 통합을 전제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중대선거구제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에 YS는 1988년 2월 23일 DJ를 만나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DJ 위 총재직 사퇴와 야당 통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선거구제는 YS 위 패착이었다. 4월 26일 위 총선 결과 민정당 125석, 전국구 38석 포함, 평민당 70석, 전국구 16석, 민주당 59석, 전국구 13석, 공화당 35석, 전국구 8석, 무소속 9석, 한겨레민주당 1석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에서 민주당은 민정당의 33.39%에 이어 23.83%를 획득함으로써 19.16%를 얻은 평민당을 앞질렀다. 민주당이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 고루 득표했으나 의석수는 평민당에 뒤진 것이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로 했더라면 YS 위 통일민주당이 제1야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여소야대, 일노 삼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한때 국민을 위한 절묘한 선택이라는 말도 나왔으나 사당 체제는 오공청산과 광주 문제, 노태우의 선거 공약인 중간평가 신임투표 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일노 삼김이 일김 삼노로 또는 이김 이노로 되기도 하는 등 전국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YS 위 3당 통합, 구상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YS 위 3당 합당을 빌리 브란트의 두 차례 걸친 연정에 비유하기도 한다. 빌리 브란트는 1961년과 1965년 두 차례나 3인당 총리 후보로 출마했으나 그때마다 기민당에 패했다. 두 차례 선거전에서 패배한 브란트는 실위에 빠진 나머지 정계 은퇴까지를 고려했다. 그때 브란트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배너 구상이었다. 전략가 버츠 배너 부당수는 기민당과의 연정을 구상, 1966년 기민당의 커진거 총리의 브란트 부총리라는 기민 3인 양대 정당의 대연정을 성립시켰다. 그 다음으로 소연정을 통한 정권교체의 기회는 1969년에 왔다. 당시의 선거 결과는 기민당이 제1당이었다. 그러나 제2당인 3인당은 제3당인 자민당과 연립하여 드디어 브란트 총리하의 소연정으로 정권교체를 성사시켰던 것이다. YS에게는 배너가 따로 없었다. YS 스스로 뒷날 집권을 위한 드라마의 각본을 구상했고, YS 스스로 그 구상을 실현하는 주역이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YS위 어렸을 때부터의 집념이었던 집권욕이 있었다. YS는 DJ가 있는 한, 야권 통합이나 야권 단일화는 영원히 어렵다고 보았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3당 합당의 구상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김덕룡으로부터 3당 합당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직감으로 느낀 것은 어쩌면 그 길이 유혈 없이 민주화를 이루는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DR로부터 3당 합당의 진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듣고 있었다. 3당 통합 선언은 1990년 1월 22일에 있었다. 온천지가 눈으로 덮여있는 가운데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은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갖고 3당 통합을 선언했다. 그것은 한국 정당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대사건이었다. 집권당이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그동안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일관해 온 야당이 그 투쟁의 대상이었던 민정공화 양당과 합당키로 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큰 결단이었지만 YS로서는 일생일대의 대결단이었고 이는 YS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엄청난 배신이었다. YS는 3당 통합을 통하여 통합민주자유당의 대표 최고위원에 올랐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YS와 3당 통합은 했지만 집권층은 여전히 YS를 정보사찰과 관리 대상의 표적으로 삼아 감시하고 보이지 않는 제한을 가했다.
그 무렵 나는 김덕룡으로부터 안기부의 김영삼 관계 보고문서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김영삼의 최근 특이동향 또는 김영삼 관리 방안 같은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다. 별표 김영삼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5단체장들에게 정치자금 지원 창구를 청와대로 일원화하도록 주지시키고 재벌 기업 회장들의 은밀한 자금 지원을 자제토록 촉구하며 경남고, 서울대 동문들의 자금 지원 차단과 입각한 민주당 인사들의 자금 조성 여부를 철저히 감시, 대응해 나가며 별표 배후 지원 세력에 대한 견제 및 와해 차원에서 민정계 지구당 위원장의 책임하에 기존의 민주산학회 지방조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하며 부산 지역 학원, 재야 문제권의 반반 김영삼 여론조장 책동을 방임하면서 여권 화합 차원에서 김종필로 하여금 김영삼 독주를 견제해 주도록 설득하는 일방 여당 출신들의 김영삼에 대한 접근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임. 별표 또한 김영삼의 개인 이미지를 격화하기 위해 국민 지지도에 있어 1노 3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유포하고 문제권의 김영삼 매도 행위는 방임해 나가면서 독자적인 북방외교 추진 등의 제동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공작 정치를 보고 그냥 넘어갈 YS가 아니었다. YS는 1990년 4월 17일 노태우, 김종필, 박태준과의 오찬회동에서 6시간에 걸친 경론 끝에 노태우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다. 그리고 정무장관 박철원의 교체를 요구해 관철한다. 후임 정무장관은 김윤환이었다. 그러나 YS에 대한 집요한 견제와 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내각제 파동이 바로 그것이다. 공작정치와 내각제 파동, 3당 통합이 있었던 1990년 1월 22일, 내각제를 꺼냈던 노태우는 YS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무산되자 5월 9일 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내각제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코자 했다. 노태우와 김종필은 내각제를 통합정당의 당론으로 확정하고 싶어 했다. 내각제를 한다고 해야 민정공화계에서 통합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내각제 합의각서에 서명해 줄 것을 민자당 사무총장이 YS에게 요구했다. YS는 내각제는 국민과 야당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나도 반대다. 다만 세계파의 융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서명은 해주겠다. 고하여 서명해 주었다. 당초 청와대 금고에만 보관해 두겠다던 이 합의각서가 불과 23일 만인 5월 29일, 중앙일보의 전당대회 직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내각제 3개항에 합의하고 각서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5개월 뒤 10월 25일에는 합의각서가 사진으로 공개되었다. 각서는 고의적으로 유출된 것이 분명했다. 노태우의 지시 없이 각서가 유출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YS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노태우의 공작정치에 정면으로 대든 것이다. 합의문서 공개는 처음부터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 고사시키려는 분명한 정치공작으로 군사정권식 발상이다. 내각제 개헌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YS의 정면 항의에 직면한 노태우는 10월 29일, 형식적인 수습 방안을 제시했지만 YS는 내각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하고 노태우의 공작 정치를 비난하면서 대표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를 중지했다. 상도동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다수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확실한 데도 내각제 개헌을 끌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얕잡아 보아 어떻게 되었는가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는 말도 덧붙였다. 회견 후 YS는 마산으로 내려갔다. 분당까지를 결심한 뒤의 결단이었다. 민주계 위원들은 마산으로 내려와 분당 불사의 의사를 표명한 서명처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어서 김윤환이 내려와 노태우와의 회동을 간곡히 권유했다.
11월 6일 저녁 6시 30분부터 3시간에 걸친 노태우와의 만남에서 YS는 노태우로부터 내각재견 포기 약속을 마침내 받아냈다. JP는 그의 회고록에서 노태우가 YS에게 무너졌다. 중앙일보 2015 10월 9일자 고 썼다. YS의 정면 돌파가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대권 행보는 이후에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고 단기 필마로 온통 적분인 전장을 누벼야